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영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의 2013년 첫 정규 방송은 신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을 맞이한 소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동포 사회가 잘 해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동포 사회와 모국이 함께 더불어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먼저 지난해를 잠시 돌아보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된 지난 19대 총선에서 미 중서부 지역 13개 지역에서 93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에서는 2,948명이 시카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외동포 재외선거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작년이 재외선거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재외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었고요. 또 이 재외국민의 이사가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무게 있게 국정에 반영되어서 동포사회의 권익이 향상된 데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선거를 치르면서 아무런 잡음 없이 공명선거가 치러져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을 과시한 그런 선거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우려했던 동포사회 분열도 없었고요. 네, 네. 더욱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20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와서 투표권을 행사한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연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최연장자 할머니도 오셨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재외선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향상될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 면에서 아주 불완전한 게 사실입니다. 우선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편 등록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영구 명부제를 허용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투표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를 추가로 여러 군데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서울의 소관위원회나 정치권에 다 전달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가 잘 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해는 또 한미 FTA 비준의 원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비준을 위해서 공관의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FTA 현 주소 어디입니까? 예, 발효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발효 후 한 6개월 정도 통계를 보고 저희가 1차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지만은 한미 간의 교역은 거의 안정세였습니다. 한 1% 정도 감소했는데요. 우리 한미를 구별해서 보면은 미국이 수출이 한 7%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한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수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FTA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FTA의 혜택을 보는 항목과 보지 않는 항목 간에는 거의 수출입의 한 16, 7% 정도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항목들은 14% 이상 감소를 했고 혜택을 받는 항목들은 2% 이상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FTA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FTA 활용 방안 세미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영어로 진행됐다는 점과 또 참여 범위 확대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FTA의 실질적 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하고 있는 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도 각 기업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세미나나 설명회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연결이나 그런 걸 수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다른 분야의 후속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전문직 비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래는 FTA에 수반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미국이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포사회의 지원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학생이 지금 여기 한 7만 3천 명 정도 미국에 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경우는 취업이 되더라도 대다수가 이 비자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수학, 물리, 컴퓨터공학 이런 이공계를 보면은 학위 취득자가 한 50% 가까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비자를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두뇌에 유출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 남아서 전문 인력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는 칠레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미국과 예전에 FTA를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예는 최근입니다마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미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쿼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당연한 FTA 후속 조치로 이제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조치가 상호적으로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문제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교섭을 해서 약 15,000명 정도의 그런 쿼터를 받아내기 위해서 원래 캠페인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 동포 사회의 지위 향상에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측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목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이 보통 총영사의 그 임지에서의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올해 총영사님의 마지막 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이 공간의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간으로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나 한국 문화 보급 포함해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 또 우리 주요 정책을 포함한 공공 외교 사업, 이거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총영산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는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특히 순회영사 실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순회영사를 올해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던 해가 6.25 발발 60주년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종전 60주년입니다. 그렇죠. 이 6.25에 관련된 마지막 큰 기념 행사가 될 것 같았어요. 이 계기에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뜻있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행사가 당연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타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또 재외 국민들의 권익을 또 신장시키며 또 외교 활동을 잘 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매거진의 신년 대담, 허철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 관련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시카고를 다녀간 일부 정치인들도 그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실현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난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포청 설립 문제는 199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니까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만약 그런 청이 생긴다면은 뭐 틀림없이 동포 사회의 이 권익 신장이나 이런데 편익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재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때 동포 비자가 나오고 그렇게 할 텐데요. 재동포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은 중국 국민인데 왜 한국에서 지위를 기준을 하느냐 이게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르면은 혈통이나 피부색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은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인보다. 그런 면에서 국제 규약이나 또 다른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하고 충돌할 여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이 설립된다면 수행해야 될 기능을 청을 설립하고 하지 않고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옵션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논의가 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허용 범위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확대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9월에 허용 연령을 우선 55세로 낮추자는 발의가 됐죠. 네.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복수 국적을 확대하는 것은 양당 모두가 공약을 한 상황이고 또 실제로 동포 권익 증진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요새 같은 글로벌 시대에 국적 때문에 우리 출입국이나 한국과의 교류가 불편해진다.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복수 국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외 선거처럼 말이죠. 재외 선거에 대해서는 일부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전혀 불평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른바 평통의 인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평통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평통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통은 우리 헌법기관이고 법률에 정해진 기관인데요.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은 국내외에서의 국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키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해외에서는 인선을 두고 말들이 좀 많죠. 어디 가나 좀 많은데 저는 미국 지역에서는 이 평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 장래나 평화통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와 미국 전 국민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가치를 기반 둔 통일,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바람직하고 이렇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포 각계에서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나와서 미국 사회와 접점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통일 문제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제대로 해야죠. 예.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거나 혹은 감투의 잔치가 되거나 하지 않고 조국의 민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실질적인 여론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공간의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그 한국어 교육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글날이 과거 20여 년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22년 만에 공휴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 공휴일 재지정보다는 그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공휴일 지정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더니 10% 정도가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좋다. 그런 얘기니까요. 90% 정도가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에 대한 긍지를 후세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90%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의 한글 교육이라면은 우선 저희 차세대에 대한 교육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동포로서의 정체의식 그리고 모국과의 유대 여기에 한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외 교육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서 좋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수와 연수 그리고 교재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총영상학 관할 130여 개 학교에서도 그 수혜를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더 비중이 저희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사회 내에서의 한국어 보급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고 나서 세종학당이라 해가지고 한글 학습반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할 지역에 지금 7개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한글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으로. 그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미시간 같은 경우에 5개교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해년 고등학교 포함해서. 일리노이에는 루즈벨트 고등학교 딱 하나뿐이거든요. 특히 저는 일리노이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도록 교육원과 협조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를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2세와 함께하는 행사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을 한다든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 2세와 행사 혹은 미국인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그들의 편의를 배려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런 문화 행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시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병행을 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도 하고 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말 현재로 12개 주가 됐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이게 한참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네요.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아이오와 주였습니다. 일리노이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미시간과 아이오와는 됐는데 작년에 됐죠. 근데 미국의 대도시들을 포함한 주들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 도시를 포함한 주들은 일부는 법령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한테 면허를 교환 발급해줄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라서 힘들고요. 일부는 그렇게 상호 교류를 할 필요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경우는 제가 오던 해부터 좀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법령적인 그 기초가 없고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다시 새로 시작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약정을 체결했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도 실제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지역들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 이민자 수와도 연관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DC 지역에 버지니아 같은 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상에서 처음 시작해서 버지니아가 제일 먼저 되고 버지니아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만약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면은 버지니아 주 DMV에서 이걸 적극 설명해 주겠다고 자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민자 수하고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 로비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뭐 주의회 의원을 접촉하고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단편적인 접촉이 되니까 전체를 움직여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신년 대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스트로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 나오셨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가장 뜨거운 게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외교적 접근과 민간 활동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왔지만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서 어쩌면 위안부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때 때 맞춰서 새로 등장한 일본의 신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진정한 협력 자세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는 모든 우리 해외 공간을 통해서 정치권, 의회, 언론 그리고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오고 있고요. 상당한 호응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북미 교수협의회, 한인 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히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그 관심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민간 차원의 행사도 계속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한 2월 전까지 2월이 가기 전에 저희 총연사관의 민원실에 독도 라이브 TV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건 독도의 실시간 영상 이걸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서 민원 보러 오시면은 밤인 시간이니까 뭐 시차를 두고 녹화해서 그 다음에 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오는 민원을 보러 오는 외국인이나 우리 동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자긍심과 애착도 가질 수 있겠네요. 지난해 시카고 한인회 중심으로 특히 그 동해 병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또 한인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리노이 지역의 정치인과도 많이 연계해서 또 국무부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적인 활동 또 정부의 어떤 외교적 접근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한인회가 작년 4월에 IHO 회의에 모나코까지 가서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또 저희 공관 차원에서도 외부에 드러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도 제작사, 언론 등을 통해서 병기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UN 지명 표준화 회의라는 게 있고요. 또 국제 수로 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구가 연관이 됩니다.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면은 어떤 지형을 두 나라 이상이 공유를 할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병기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동해가 병기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동해 병기가 일부 전천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영토 문제고 과거사 문제는 독도 문제와는 달리 동해 문제는 지형의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쟁이라기보다는 차분한 캠페인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동포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허철 총영사께서 전에 평화 외교 기획 단장을 역임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한 그 식견이 깊고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반도 주변국들의 권력 지형이 지난 2013년에 모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또 가열된다면 이 새 정부는 이른바 균형 외교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너무 복잡한가요? 제가 평화 외교 기획 단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생기고요.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긴 한데 제 소견을 그냥 현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인 축을 동아시아로 리밸런스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때 맞춰서 모든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힘의 본질상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쟁이고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상호 협력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역, 투자 같은 경제관계,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도 북한 문제라든지 지역 안정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인권, 환경 문제라든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의 본질상 견제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두드러진 외형적인 요소는 되지 않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뭘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과제를 지닌 나라가 우리입니다. 한반도의 장래가 걸려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일부는 표현을 그 린치핀이라고 해서 중심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미중 간의 균형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요. 균형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두 나라와 고루고루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안보의 기축이고 또 이 최근에 FTA까지 발효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적인 교류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에서 단연 1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도 FTA가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상당한 관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걸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얼핏 잘못하면은
과거 한 뭐 8, 9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친중파, 친미파 이런 논의를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관계가 조화롭게 힘을 합해서 한반도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당연히 북한의 자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는 양보를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론을 통일을 시켜야 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북한이 진정한 평화 협력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나오면은 어떠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리고 뭐 금강산 총격, 그렇죠. 천안함 연평도 이런 잇따른 도발들 때문에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만은 새해에는 북한이 좀 더 전략적으로 건설적인 선택을 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미국, 중국 또 거기에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북한이 그런 긍정적인 전략적 선택을 하기가 쉽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그 동북아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연내에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항상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그 첫 질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전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죠. 저희가 어떠한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더라도 결국 그 기회의 창을 여느냐 마느냐는 북한의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택을 잘 하기를 바라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적 문화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높다고 봅니다. 외교관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바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이 참 많이 변했죠. 경제, 문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외부에다 대고 특히 미국 사회에다 대고 자랑할 게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빼곡히 적어오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네.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25 이후에 정말 단기간에 민주화,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 발전을 다 동시에 이루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이 2년 연속으로 무역액 1조 달러로 세계 8대 무역국이고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됐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미국의 2년 농산물이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빵을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그 결식 아동들이 그걸 먹었었는데, 지금 3년 전부터 저희는 선진국 그룹인 OECD의 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소위 2050 클럽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로 모든 선진국의 신용 등급이 정체 또는 하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IMF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2017년까지는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스포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도 세계 4대 스포츠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또 올림픽보다 더 많은 회원국 수를 가지고 있는 육상 선수권대회 이 4개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5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은메달 딴 선수들이 사진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무수한 메달을 따고 5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실력이거든요. 참 엄청나게 변했고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힘인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그리고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라고 불리는 GCF의 사무국을 우리가 3월부터 유치해서 인천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하고 또 녹색 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우리가 주도로 해서 창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특히 K-팝, 그 최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이런 엄청난 인기는 우리 국력의 전반적인 성장, 이게 총합적인 토대 위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인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아니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국이라면 그냥 amazing, very impressive 자기가 가본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미국 사회가 한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원조를 해줄 그런 상대에서 파트너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동포 사회에서 몇십 년 전에 오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한국의 그림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은 한국의 변화상을 좀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방송국 근처에 한 한인 식당은 손님의 90%가 비한국인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미주 최대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은 삼성의 주요 제품들이 전체 그 브랜드 중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많이 봅니다. 네. 이 한국인의 저력과 또 근면 성실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난 2010년에 총영사로 부임하셔서 올해 이제 임기를 마치실 수도 임기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이죠. 갈 때가 됐습니다. 떠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무엇인가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도착하던 해가 6.25 60주년이었는데요. 참 참된 용사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 어떤 할머니는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고, 어떤 상위 용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6.25 발발하고 바로 가서 한 달도 못 돼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실려왔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 하면서 자기가 그 부상받아서 받은 퍼플 하트 메달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 참 감동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대통령께서 1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방미를 하셨죠. 그 제 관할 지역에 2군데를 들리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 그것도 참 외교부 의전사에도 남고 시카고에서 참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제가 있는 동안에 FTA가 교섭이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뭐 하원 의원, 지방 정치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발효가 되고 실제로 FTA 효과를 통계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까지 총선, 대선 첫 재외선거를
아주 무난하게 조용하게 꺼낸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이 어느 사건도 제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포 사회라 말씀하시면은 시카고 동포 사회가 네.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지금 4번째거든요. 근데 시카고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부에서 대사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했지만은 해외 공간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 오는 자리에서 동포 어르신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도 제가 가본 미국 도시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 도시다. 현대 도시로서는 시카고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음에 드는 도시입니다. 네. 끝으로 총영사님의 꿈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별로 꿈을 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게 되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든 그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외교관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할 거냐 이런 걸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냥 그때 가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계속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대담을 통해서 참 진솔하신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전문적인 식견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